근데 배경이 왜 이렇게 초록색이 안 예쁘냐고요? 지금 바꿀 겁니다. 어때, 예쁘죠? 깔끔하죠? 그럼 그런 김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마음이 왜 약할까? 소심하고 마음 여린 착한 사람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 마음에 상처받지 않는 법. 조관일 저자의 책입니다. 이기려면 뻔뻔해져라. 험한 세상에서 성공하면 강한 멘탈부터 갖춰라. 그럼 소심한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 책은 일단 파트 1, 나는 왜 마음이 약할까? 파트 2, 타인으로부터의 자유. 파트 3, 마음에 상처받지 않기. 파트 4, 나 두꺼움의 철학. 이기려면 뻔뻔해라 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도 역시 파트 1, 나는 왜 마음이 약할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야. 인간은 원래 약한 존재. 나는 왜 마음이 약할까? 나는 왜 소심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다만 나는 그렇고 남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낄 뿐이다. 남을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신랄하게 비평함으로써 낯이 꽤 두꺼울 것 같고 노벨상까지 수상을 거부했기에 배짱 두둑할 것 같은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도 부끄러움을 잘 타는 소심한 사람이었다. 그는 친구 집에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아 한참을 서성거리기 일쑤였다고 한다. 노벨상은 결국 수상했는데 아내의 설득 때문이었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네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이끌며 인도의 지도자로 험난한 길을 스스로 선택한 간디도 마찬가지다. 감옥에 가는 것을 넘어 목숨조차 겁없이 버릴 것처럼 치열하게 산 사람이지만 원래 그는 수줍음이 많고 조용한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 그는 무엇이든 무서워한 겁쟁이였다. 그래서 책 속에 파묻혀 지냈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어울려 이야기하는 것조차 두려워 곧장 집으로 달려가곤 했다. 청년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위원회 같은 모임에서는 말하기를 두려워해 입도 뻥끗 못했다. 심지어 자신의 의견을 글로 써서 읽으려 했지만 그마저 주눅이 들어 못할 정도였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는 즉석연설을 가급적 피하려고 했고 사소한 언쟁에는 언제나 스스로 물러서곤 했다. 그래서 간디의 친구들은 그를 너무 수동적이고 연약하다고 생각했을 정도다. 그가 설마 그 정도였을까 싶을 정도다. 그가 설마 그 정도였을까 싶을 것이다. 대표 선수로 버나드 쇼와 간디를 등장시켰지만 이러한 사례를 들려면 끝이 없다. 인간은 양면성의 존재라서 한편으로는 깡따고 있게 세상과 맞선 사람도 한편으로는 소심함과 마음 약함으로 덜덜덜 떨곤 한다. 나폴레옹도 그랬고 링컨도 그랬으며 처칠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하는 크게 성공한 사람들, 기업의 CEO나 정치인과 대화를 해보면 겉으로 보기엔 배포가 크고 두려움을 모르는 것 같지만 자기는 소심하고 마음이 약하다고 고백하는 이가 많다. 무대 위에서 얼굴 두껍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로 창피한 줄 모르고 사람들의 웃음을 이끌어내려고 별짓을 다하는 개그맨도 나는 수줍음이 많고 소심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대표적으로 항일 시인 윤동주는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그러니 당신이 마음 약하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다. 지극히 정상이다. 주눅들 까닭이 없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 모두들 고만고만하다. 피장파장 50보 100보다. 인간은 원래 마음이 약한 존재다. 소심한 게 어때서? 악하면 약하지 못하다. 소심한 것이 지나치면 그건 확실히 문제가 된다. 별것 아닌 자극에 스스로를 해킨다면 세상살이가 힘들어진다. 그런 유별난 사람을 논외로 하고 보통 사람의 소심함과 마음 약함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풀어보자. 소심한 것과 마음이 약한 것은 다른 것이지만 특별히 구분하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겠다. 소심하다거나 마음이 약하다면 대개 단점으로 여긴다. 본인부터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왜 이렇게 새가슴이지? 좀 더 대범하고 배짱 두둑했으면 좋겠다 하고 투덜거릴 게 뻔하다. 그런데 잠깐! 소심한 것이 마음 여린 것이 과연 나쁜가? 당사자는 당연히 결점으로 본다. 그런 심성 때문에 자신을 학대하며 잠 못 이루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나 뒤집어 보면 그건 특별한 결함이 아니다. 타고난 개성일 뿐이다. 단점의 측면 이상으로 장점과 강점의 요소도 많다. 소심은 조심이다. 소심한 사람은 돌다리도 두들기며 건넌다. 매사에 조심한다. 신중하기에 일처리에 빈틈이 없고 위험에 빠지거나 실수할 확률이 낮다. 인간관계에서도 장점이 돋보인다. 자기를 내세우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한다. 마음이 약해 남을 배신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의리와 도리를 지키려 애쓴다. 남들의 지적은 물론이요, 자기 스스로의 시선과 내면의 비난조차 신경쓰고 두려워하기에 그만큼 도덕적이요 윤리적이라 할 수 있다. 마음이 약하면 악하지 못하다. 도둑질도 배포가 커야 가능하다. 배우자로서도 오히려 믿음직하고 제격이다.
생각해보자. 소심하고 마음 약하다고 부부관계에 하지 못한 일이 있는가? 조용하고 수줍어해도 할 건 다 한다. 이 정도면 대단한 장점이자 강점이 아닌가. 학창시절의 에피소드가 생각난다. 나의 학술집에 놀러온 이웃집 처녀에게 주인 아주머니가 질문했다. 어떤 신랑감을 원하냐? 그녀가 대답했다. 힘세고 남자답고 배짱 있고 와일드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명쾌히 정리해주었다. 착각하지 마. 그런 남자 만나면 고생문이 훤하다. 사고 뒷수습하기 바쁘고 자칫하면 두들겨 맞기 딱 좋다.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인지, 무엇이 진짜 장점이요 강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사소한 것에 마음 쓰는 것을 탓하거나 마음이 약하다고 괜한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자책하기보다는 어떻게 그것을 잘 극복하고 잘 활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다.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 쪼다 예찬. 성공하려면 쪼다가 되라. 우리는 선이 굵지 않고 조심스러운 사람을 얕잡아 쫌팽이라고 한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같은 의미의 쪼다라는 용어가 대세다. 쪼다의 원래 의미는 덜 떨어져서 재구시를 못하는 사람을 이르는 것이지만 쫌팽이와 동의어라고 해도 무방하다. 마음이 약하고 소심하면 그 역시 쪼다 취급을 당한다. 쪼다의 어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조두아가 변해서 쪼다가 됐다는 설이다. 조두아란 새의 머리와 같은 지능을 지닌 아이라는 의미다. 머리가 나쁜 사람을 가리켜 세대가리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 조두아는 한마디로 멍청한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 이 조두아가 축약되어 조다가 되고 그것을 세게 발음하여 쪼다가 되었다는 얘기다. 믿거나 말거나다. 또 하나의 설은 역사적이다.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의 손자이자 장수왕의 장남인 고조다가 바로 쪼다의 주인공이다. 알다시피 아버지 장수왕은 그런 칭호를 붙여줄 만큼 장수한 사람이다. 98세까지 살았으니 그 당시의 평균 수명을 고려하여 요즘으로 환산하면 150살은 너끈히 될 것 같다. 아버지가 장수하는 바람에 아들 조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정치 역량이 뛰어나 왕의 자질을 갖추었음에도 일찍 죽음으로써 왕위를 물려받지 못한 조다를 기리며 후대 사람들이 조다 같은 이라며 안타까워했는데 그로부터 쪼다라는 말이 등장했다는 이야기다. 이건 좀 너무 나간 것 같다. 나는 오히려 쪼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에 근거가 있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준다. 동사 쪼다는 사람이나 동물이 뾰족한 것을 이용해 무언가를 찍는 행위를 말한다. 뾰족한 것으로 쪼아대려면 당연히 세밀하고 꼼꼼하고 자잘해야 한다. 작게 쪼아대니까 그만큼 쫌팽이 짓으로 보일 것이다. 그런 의미의 동사가 명사로 바뀌어 자잘하고 좀스러운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 됐고 경음말을 통해 쪼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위의 여러 주장은 말 그대로 썰일 뿐이다. 국립국어원에서조차 쪼다의 어원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쨌거나 소심해서 마음의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은 쪼다로 비하한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 나는 왜 이렇게 쪼다지? 라며. 그러나 작은 금물이다. 당신이 사전의 의미 그대로 덜 떨어져서 재구시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심하고 꼼꼼하고 자잘한 사람이라면 세상을 사는 데에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자부해도 좋다. 생각해보라. 요즘은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항상 노출된다. 따라서 지나치리만큼 꼼꼼하고 세밀하고 치밀하고 소심한 쪼다가 되지 않으면 공들여 쌓은 탑이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을 배폭 크게 깡따구 있게 통 크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야말로 덜 떨어지고 재구시를 못할 확률이 높다. 내가 쪼다 예찬을 하는 근거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성공하려면 쪼다가 되라. 꼼꼼하고 세밀하라. 통 큰 녀석 중에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다. 성공한 사람들의 젊은 시 점검해보면 거의 모두가 소심하고 세밀한 쪼다들이었다. 그 쪼다들이 성공한 다음에 통 큰 척, 배포가 큰 척 할 뿐이다. 지금은 인공지능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여 한치의 착오도 허락되지 않는 초정밀 세상이다. 한순간의 방심이나 작은 실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 따라서 직장에서 사랑받고 성공하려면 쪼다가 되기를 권한다. 덜 떨어져서 재구실 못하는 쪼다가 아니라 무슨 일이든 치밀하고 빈틈없고 깐깐하게 챙기는 좋은 의미의 쪼다 말이다. 세상이 달라졌다. 약하면 죽는다. 내가 쪼다 예찬론자가 된 까닭은 직장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다. 특히 큰 조직의 회장비서로 4년 정도 일한 것이 그렇잖아도 꼼꼼하고 세밀한 나를 더욱더 그렇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아내로부터 왜 그렇게 소심하냐, 쓸데없는 걱정 사서 한다 등의 핀잔을 종종 듣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무탈하게 하고 과분한 지위와 역할을 누릴 수 있었던 데는 바로 그 쪼다 기질이 뒷받침이 잘 됐기 때문이다. 이제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자. 쪼다 예찬을 한다고 기뻐하기는 이르다. 소심하고 마음 약한 것이 강점일 수 있지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모든 게 상대적이다.
누울 자리가 가시밭이면 그에 걸맞은 옷을 입어야 상처를 입지 않는다. 상대가 철면피라면 당신 또한 낯두꺼운 대응을 해야 살아남는다. 꼼꼼하고 세밀한 것은 좋지만 그것이 오직 소심하고 마음 약한 것뿐이라면 그건 문제다. 멘탈 자체가 약한 쪼다라면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 요즘이 어떤 세상이냐? 멘탈이 약한 쪼다로 살아가기엔 너무 험난하고 살벌하다. 소위 문명의 산성화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 토양에 비료를 계속 주면 토양의 질이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지만 결국은 산성화되어 작물 생육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황폐화된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인해 세상이 크게 발달하고 SNS를 통해 세계 도처에 아는 사람이 생겼지만 그에 비례하여 세상살이가 황폐화되는 문명의 산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페이스북이 생김으로써 수많은 친구와 인연을 맺게 됐지만 그에 비례하여 괜히 시비를 걸고 염장 지르며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인간을 만날 확률 또한 늘어났다. 사람들의 심성도 산성화되어 옛날에 비해 훨씬 덜 순수하고 덜 착하다. 아니 악랄한 수준이 됐다. 정치파는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 이웃 주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범죄가 점점 더 흉포해지는 것을 보면 그 실상이 어떤 것인지 절감할 것이다. 이런 세태에 소심하고 마음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 시시각각 벌어지는 여러 상황에 깊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별것 아닌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는 유리 멘탈로는 세상에 적응하기 어렵다. 착하게 살 수는 있지만 경쟁에서 이기기 힘들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이겨내지 못한다. 입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정도가 되면 좋은 시를 쓸 수는 있겠지만 좋은 삶을 영위하기는 힘들다. 작은 자극에도 상처를 받고 잠을 못 이루며 남을 배려하는 것을 넘어 타인의 눈치를 살피는 정도가 되면 정말 곤란하다. 소심하고 마음 여리고 착한 것은 좋은 일이다. 나무랄 것이 못 된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의 문제다. 좋은 게 꼭 좋은 건 아니다. 약하면 죽는다. 강해야 산다. 미세 반응을 한다고 인생이 피곤해진다. 미세 공격, 말 그대로 아주 작은 공격이다. 쉽게 말하면 염장 지르는 것이요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다. 원래는 1970년에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하버드 대학 교수인 체스터 M. 피어스 교수가 미국인의 언행에 숨어있는 미묘한 인종차별적 메시지를 비판하기 위해 만든 용어이다. 그는 마이크로라는 표현을 사소한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상에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했지만 요즘은 일상에서 사소한이라는 의미로 통합됐다. 예컨대 여성에게 여자치고는 일을 잘하네 라고 한다면 일상적으로 쉽게 들을 수 있는 사소한 말이지만 그 말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그 여성에게는 상당히 기분 나쁜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미세 공격이다. 그 정도는 친한 사람끼리 농담 아니야? 라고 얼렁뚱땅 넘길지 모르나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이요 심정이다. 미세한 공격도 어차피 공격이니 그런 짓은 삼가해야 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미세 공격이 아니다.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세상만자의 지나치게 예민하는 미세 반응이 더 큰 문제임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에 신경 쓰고 사소한 것에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 젊은 시절 직장에서 그런 상사를 만난 적이 있다. 인류대학을 나와 나보다 늘 앞서 있던 그는 자존심이 강해도 너무 강했다. 인류대학 출신이거나 자존심이 강하다고 그런 것은 아닐 텐데 그는 주변의 상황에 지나치게 예민했다. 주위 사람들의 일상적인 말 한마디에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 일쑤였다. 심지어 칭찬의 말을 해도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자기의 뜻과 다른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반항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것은 미세 반응, 아니 병적인 바이러스 반응이다. 문제는 그것에 그치지 않았다. 낮에 직장에서 일어났던 별것 아닌 일을 집에 돌아가서 곱씹어 밤을 설치는 것이다. 그는 예민해도 너무 예민했고 소심해도 너무 소심했다. 이 정도 되면 소심하다거나 마음이 약하다는 차원을 넘는다.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지 않은 사람이 일상의 미세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곤 한다. 상대는 별의미 없이 불쑥 던진 말을 자기식으로 재해석하고 괜히 마음 상해한다. 상대는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을 못하는데 자기만 의미 있는 말로 날카롭게 받아들여서 스스로 가슴에 상처를 주며 미세 반응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면 인생이 피곤해진다. 이건 소심하다거나 마음이 약하다는 차원을 넘어 세상살이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혹시 당신은 미세 반응의 스타일이 아닌지 돌아보자. 당신의 자기의식 어느 쪽으로 치우쳤나? 한국인들은 왜 그리 남의 시선을 의식하나? 한국인들은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아도 될 때가 됐다. 우리나라에서 통신원 생활을 한 적이 있는 프랑스 여기자 나탈리 투르의 말이다. 그는 한국에 살면서 느낀 것을 모아 베일을 벗는 한국이라는 책을 프랑스에서 펴낼 정도의 한국통인데 남을 의식하는 우리의 모습을 저렇게 지적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다. 남의 시선은 아랑곳 없이 지하철 안에서 화장을 하는 사람, 외출복인지 내복인지 헷갈리는 옷차림으로 유유히 활보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가 전체는 아니다. 한국 사회학의 대가인 최재석 교수가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에서 언급한 우리의 눈치 과잉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사라졌을 리가 없다.
세계적으로 우리만큼 화장이나 성형, 그리고 패션에 신경 쓰는 국민이 별로 없다는 점 하나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지 알 수 있다. 남을 의식하는 것의 대표적인 형태가 체면과 눈치이다. 그 중에서도 눈치는 우리 특유의 정서다. 체면은 to save one's face라고 번역이 되는데 눈치는 번역조차 힘들다. 그래서 최재석 교수는 우리의 눈치 과잉증을 가리켜 눈치컬처라고 우리식으로 표현했다. 체면이나 눈치는 사회심리학에서 다루는 자기의식과 연결된다. 자기의식이란 자신에게 어떻게 주의를 쏟고 자신을 의식하느냐 하는 성격 특성이다. 이것은 공적 자기의식과 사적 자기의식으로 나뉜다. 공적 자기의식은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즉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데 신경을 쓰며 노심초사하는 유형이다. 이를테면 눈치 과잉이다. 이것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용모나 행동과 같은 외적 측면에서 신경을 쓰게 된다. 반면에 사적 자기의식은 자신의 생각이나 동기, 태도 등의 내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유형으로, 이것이 강한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개인주의가 발달한 사회일수록 사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이 많고, 집단주의나 관계중심의 사회일수록 공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이 많다. 그렇다고 이 두 가지 자기의식이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며 어느 쪽이 더 낫다는 우열의 개념도 아니다. 또한 개인을 놓고 봤을 때 공적 자기의식만 있거나 사적 자기의식만 있는 사람은 없다. 비중의 차이, 정도의 차이일 뿐 사람마다 양쪽의 자기의식이 함께 어우러짐은 물론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공적 자기의식의 비중이 낮아지며 사적 자기의식의 사회로 변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젊은 층으로 갈수록 개인주의의 성향이 강해져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공적 자기의식이 강한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입기 쉽다. 사적 자기의식이 강한 사람들을 상대하려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공적 자기의식이 강한 사람이 자의로 사적 자기의식이 강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의 성향이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니까. 다만 자신이 어떤 성향이 강한 사람인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소크라테스의 충고는 여기서도 유용하다. 나를 알아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문제 해결 실마리가 풀린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이기주의적 세상에 대응하는 자기관리의 전략.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별나게 남을 의식하고 눈치를 살피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의 하나로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이 뽑힌다. 앞에서 다룬 내용을 적용하자면 공적 자기의식이 강한 풍토다. 서구는 개인주의가 발달된 데 비하여 우리는 집단의식이 사고의 바탕에 깔려있다. 나라라고 말할 때 우리 나라라고 하지 나의 나라라고 하지 않는다. 심지어 남편이나 아내를 지칭할 때도 우리 남편, 우리 아내라고 하는 집단주의적 의식을 보여준다. 집단이 개인보다 우선인 문화적 풍토에서는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못한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집단들의 입장을 고려하게 된다. 그들이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기에 항상 남을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자신의 말과 행동 외양을 가꾸는 데 기준이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은 집단주의 속성상 용납되기 어렵다. 만약 누군가 자기 멋대로 처신한다면 집단으로부터 따돌림 당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 그런 집단주의가 사라지고 있다. 풍토가 크게 바뀌었다.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변한 것이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우리의 개인주의가 이기주의적 형태를 보인다는 점이다. 우리의 개인주의는 개개인이 자신에 대해 확고하게 책임을 지고 개와 개가 주체성을 존중해 줌으로써 성립되는 계약과 신뢰의 인간관계가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고 공공의 선을 깨버리는 허갱이인 경우가 많다. 즉 남이 어떻든 자신의 편익 위주로 살려는 이기주의가 판을 친다. 이런 이기적 형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활보하는 상황에서 소심하고 마음 약한 사람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버르장머리였고 뻔뻔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다. 공적 자기의식이 강해서 다른 사람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며 노심초사하는 착한 사람은 자칫 마음의 상처가 일상화될 수 있다.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고사하고 남의 눈치를 살피는 소심한 사람, 눈치 과잉증의 사람이라면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 당신이 그런 스타일이라면 무슨 수를 쓰든 이기주의에 대응하는 자기관리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제약하며 자신의 성향을 스스로 구박하는 초라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당신은 어떤지 점검해보자. 너무 염려하지 마라. 실수해도 좋다.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남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염려하다 보면 언행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과도하게 신경을 쓰게 되면 과도한 부정적 피드백과 억제를 불러일으켜 그 결과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게 된다.
정도가 지나친 조심과 걱정, 그리고 부자연스러운 행동은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바늘을 실을 깨는 경우라든가 목이 좁은 병에 물을 따라 넣을 경우 손이 떨리고 흔들려서 제대로 하기가 힘들게 된다. 알코올 중독 증세가 없더라도 윗사람에게 술을 따를 때는 손을 떨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나친 조심과 걱정에서 비롯되는 부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것을 목적 진전이라 하는데, 즉 목적을 위해 움직일 때 머리, 손, 몸 등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불규칙한 반응을 말한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주위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부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난다. 주눅이 들어 행동이 이상해지고 그것이 쌓이면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조금 더 남에게 피해를 끼치려 않으려 한다거나 더 나아가 남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감탄을 사려고 하면 할수록 언행이 부자연스럽게 된다. 심하면 대인기피증까지 나타난다. 베르너티키 키스텐마우와 로타르 제이 자이베르트는 그들의 책 단순하게 살아라에서 사람마다 사사건건 행동을 제약하고 참견하는 마음의 재판관을 두고 있다면서 그런 부자연스러움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 양심의 부담을 덜어주라고 충고한다. 남의 시선이나 생각을 의식하며 올바른 양심을 갖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인간적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다.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일상에서 사사건건 남을 의식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한다면 그건 병이다. 그것을 치유하려면 나름대로 기준을 확고히 해야 한다. 너무 염려하지 말고 좀 더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남의 눈치를 살피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가치와 판단에 귀를 기울이며 좀 더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다. 잊지 마라.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세상임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레샴의 법칙이다. 질이 낮은 화폐가 질이 높은 화재를 몰아낸다는 뜻인데 16세기 영국의 금융가이며 왕실의 경제고문이던 토머스 그레샴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즉 가치가 서로 다른 화폐가 동일한 액면가로 유통될 경우 은의 함량이 높아서 귀금속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은화는 시장에서 사라지고 은의 함량이 낮은 은화만 유통된다는 것이다. 그 후 지폐 시대가 열리면서 경제이론으로서의 의미는 상실했지만 세상사 병리 현상을 설명하는 말로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가짜뉴스가 진짜뉴스를 몰아내고 사람들에게 더 잘 먹혀 들어가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그레샴의 법칙은 요즘 세상의 인간관계와 딱 들어맞는 것 같다. 학교에서는 착하고 순한 학생이 불량한 녀석들에게 코너에 몰리는가 하면 직장에서는 원칙과 정도를 걷는 사람이 편법과 장난을 능한 사람에게 당하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정치판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레샴의 역설은 도처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양심 바르고 세심한 사람이 낯도 꺾고 배짱 두둑한 사람에게 몰리는 것은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나가봐도 알 수 있다. 운전을 해보면 더 실감할 수 있겠다. 정의가 승리한다지만 승리하는 것이 정의가 되고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게 현실이다. 조금 과장한다면 악인이 양인을 구척하는 세상인 것 같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세월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진다는 데 있다. 분명 아이러니요 역설이다. 교회는 훨씬 더 많아지고 문명은 눈부시게 발달하는데 인간의 심성과 사회 현상은 거꾸로 가고 있으니 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세상에서 당신의 양심과 정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순하고 약한 당신을 보호하려면 어쩌면 좋을까? 양화의 가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은 스스로 악화의 길을 걸을 것인가? 소심하고 마음 약한 사람이 험난한 세상을 버텨내려면 강한 멘탈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다. 타고난 유리 멘탈인데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것이 아닌가?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세상임을 깨우쳤다면 계속 읽어가자. 저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많이 읽었는데요. 나는 왜 사소한 것을 힘들어하는가? 험한 세상을 상처받지 않고 사는 법 파트 1을 읽어봤는데요. 저자는 이 책을 통틀어서 용기를 주고 있고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잊을 건 빨리 잊어야 하고 머릿속이 복잡할 땐 멈춰! 라며 자신을 향해 소리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쓸데없는 고민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조관일 저자의 나는 왜 마음이 약할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그러나 일부 전 외침을 들은 같은 반 학생들도 다 같이 외치고 멈춰! 라고 베르너티키 키스텐마허와 베르너티키 키스텐마허와 로타르 제이 자이베르트는 베르너티키 그레샴의 역설은 도처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글의 삶의 역설은 도처에서 위력을 발휘한다.